북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령에서 송금 브로커로 일했던 현철은 한국에서 걸려온 중국 번호를 받을 때마다 보위부의 전파 탐지를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5년간 수백 명에게 돈을 전달하던 그는 어느 날 결국 보위부에 포위당했는데 그 순간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는 어떻게 됐고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뛰어. 저는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쏜다. 보위부의 고함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주머니에는 중국 돈 1만 위안이 들어 있었는데 만약 이게 걸리면 저는 끝장입니다. 담벼락이 눈앞에 나타나자 있는 힘껏 뛰어올라 넘었습니다. 무릎이 찢어지면서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민가 사이로 파고들었고 어느 좁은 틈새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위부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제가 숨은 곳을 지나쳤고 30초쯤 지나자 마침내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오늘로 5번째입니다. 5번째로 보위부를 피한 겁니다. 저는 현철입니다. 회령에서 살면서 송금 브로커라는 일을 합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하는 일이죠.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3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장마당 뒤편 어두운 골목에서 김수키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수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철 선생님. 주변을 재빨리 살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조심하시고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수키에게 건넸습니다. 5,000위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 사방에서 불빛이 번쩍이며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거기서. 보위부였습니다. 수키가 비명을 질렀고 저는 수키를 밀면서 소리쳤습니다. 뛰어요. 지금 당장. 우리는 좌우로 흩어져 달아났고 그렇게 저는 이 골목까지 도망쳐 온 겁니다. 골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번호였는데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현철 선생님, 제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당뇨병이신데 인슐린이 필요하답니다. 돈이 없으면 약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얼마가 필요합니까? 200만 원입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죽어갑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전 보위부한테 쫓겨 죽을 뻔했는데 내일 또다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제 계좌로 보내십시오. 내일 안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 일을 계속할까요?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중국 번호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중국 번호로 통화하면 보위부가 전파 탐지를 하는데 걸리면 바로 추적당합니다. 하지만 받지 않으면 누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현철 선생님입니까? 저 한국에서 전화합니다. 남자 목소리였는데 숨이 가빠서 무척 급한 것 같았습니다. 청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며칠 전에 다치셨는데 장마당에서 넘어지셔서 다리가 부러지셨답니다. 병원에서 수술비를 내라고 하는데요. 수술비가 얼마나 됩니까? 300만 원입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계좌번호를 드릴 테니 보내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서 길을 나섰습니다. 오전 9시쯤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찍힌 사람은 언제 다시 보위부한테 걸릴지 모르니까요. 바로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무,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는데 얼굴, 표정만 봐도 보위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쓰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현철 동무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마당에서 장사합니다. 보위부원이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휴대폰 좀 봅시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중국 번호들이 가득한데 통화 기록을 보면 바로 들통날 겁니다. 바로 그때 옆 골목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둑이야. 보위부원 2명이 동시에 그쪽을 돌아보더니 급히 뛰어갔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뛰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걸었다가 모퉁이를 돌자마자 전력 질주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자마자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현철 동무, 저 김숙희 남편입니다. 숙희 동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잡혔습니다. 어젯밤 보위부에 끌려갔고 돈도 전부 뺏겼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구류장입니다. 현철 동무, 조심하십시오. 보위부가 당신도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밤 11시,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에도 전화가 또 왔습니다.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중국 번호를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제 계좌로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살려봅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6통을 받았는데 전부 중국 번호였고 전부 살려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중국 번호가 뜰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도청될까 두렵고 추적당할까 무섭습니다. 하지만 계속 받습니다. 전화 너머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밤 11시, 두만강 강변에 섰습니다. 물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물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동안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방수팩에 싼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1만 5천 위안으로 해산에 사는 박순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순자 딸이 한국에서 보낸 돈으로 장사 미천을 마련하려는 거였죠.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북한 쪽에서 불빛이 번쩍이더니 강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재빨리 물속으로 몸을 낮춰 목까지 물이 차오르게 했고 숨을 참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제 머리 위를 천천히 지나가는데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들이 들을까 싶었습니다. 30초쯤 지나자 불빛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천천히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북한 강변에 닿았을 때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 6시, 해산 외곽에 도착해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동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철입니다. 돈 가지고 왔으니 해산시장 뒤편에서 만납시다. 30분 후에 가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벼락에 기대어 기다렸는데 30분이 지나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현철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을 재빨리 살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9천 위안입니다. 수수료 빼고 이만큼입니다. 순자가 돈을 받는 순간 사방에서 불빛이 켜지며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거기서 보위부였습니다. 순자가 비명을 질렀고 저는 순자를 밀면서 소리쳤습니다. 뛰어요.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탕, 탕. 순자가 비틀거리더니 쓰러질 뻔했는데
다리에 맞은 겁니다. 순자를 붙잡고 끌다시피 하며 뛰어서 골목으로 담을 넘어 폐가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순자 다리를 봤는데 피가 흘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안 됩니다. 병원 가면 신고당합니다. 순자가 주머니를 뒤졌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뛰다가 순자가 울기 시작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다시 강으로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순자는 폐가에 두고 왔는데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물속으로 들어가 강 중간쯤 왔을 때 불빛이 켜졌습니다. 거기 누구냐? 보위부가 저를 발견한 겁니다. 쏴라.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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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헤엄쳤는데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 강변에 닿아 기어 올라갔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폐가에 혼자 남았는데 돈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사흘 전 제 전달책인 김철호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전화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철호는 항상 받았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찾으십니까? 연락이 안 됩니다. 현철 동무 김철호가 잡혔습니다.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보위부가 잡아갔습니다. 이틀 전에 송금, 중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됐답니다. 문제는 철호가 저를 안다는 겁니다. 이름, 전화번호, 사는 곳까지 전부 압니다. 보위부가 고문하면 말할 겁니다. 안 말하려 해도 결국 말하게 되는 게 고문이니까요. 어제 회령시장에 갔을 때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현철이 들었소? 뭐려? 보위부가 찾고 있답니다. 송금 브로커래요. 중국에서 돈 받아서 주민들한테 나눠줬답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가죠. 온 가족이 끌려갑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문이 퍼진 겁니다. 보위부가 저를 찾는다는 소문이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옆집 사람 박성민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현철 동무, 보위부가 왔었소. 1시간 전이요. 당신 찾더군요. 모른다고 했소.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요. 빨리 떠나시오. 다시 올 겁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돈, 휴대폰,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오늘 저녁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현철 동무, 김철호 아내입니다. 철호 동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류장에 있습니다. 고문당하고 있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이름 됐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어제입니다. 이틀간 버텼는데 어제 말했답니다. 현철 동무, 도망가십시오. 보위부가 지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철호가 제 이름을 댔습니다. 보위부가 압니다. 회령에 현철이라는 브로커가 있다는 걸 압니다. 지금 저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사냥감이 됐습니다. 밤 10시 국경으로 가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이었는데 5년간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수백 명에게 돈을 전달했던 곳인데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철호는 배신한 게 아닙니다. 무너진 겁니다. 고문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저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단둥 여관에서 일주일째 숨어 지냈습니다. 밤 2시 휴대폰이 울려서 받았습니다. 중국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현철 선생님입니까?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회령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위암이랍니다. 병원에서 수술비를 내라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수술 안 해준답니다.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선생님. 다른 브로커들한테 전부 물어봤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지금 단속이 심하답니다. 위험하답니다.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못 받으면 아버진 못 삽니다.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위부가 저를 찾고 있는데 북한에 가면 잡힙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보내십시오. 제 계좌로요. 정말요? 정말 해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돈이 들어왔고, 오전부터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청진에 동생이 굶고 있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계산에 엄마가 약이 필요합니다. 150만 원입니다. 무산에 할머니 집이 무너졌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저녁까지 6통을 받았는데 합계 165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단둥부두로 찾아가 브로커들한테 부탁했지만 전부 거절했습니다. 지금 단속이 심합니다. 지난주에만 브로커 5명이 잡혔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새벽에 두만강을 건너 회령에 도착해서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현철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1만 5천위안입니다. 수술비에 쓰십시오. 철수의 손이 떨리며 돈을 받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그때 사방에서 불빛이 켜지며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거기서 보위부였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앞뒤로 보위부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손 들어. 끝났습니다. 잡혔습니다. 신분증 내시오. 보위부원이 확인하더니 웃었습니다. 현철이요. 드디어 잡았군요. 차에 실려 보위부 본부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목숨을 살렸으니까요. 생명줄을 끊을 순 없었으니까요. 보위부 취조실에서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물도 주지 않았고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갈라졌고 혀가 말랐습니다. 보위부원이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누구랑 일하오? 대답하지 않자 주먹이 날아와 얼굴에 맞았고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 한국에 누가 있어? 고개를 저었더니 발로 차여 쓰러졌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는데 그들은 계속 물었고 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인데 보위부원 한 명만 따라왔고 복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돌아서서 보위부원을 밀었더니 넘어졌고 뛰어서 비상구를 찾아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경보음이 울렸지만 밖으로 나가서 골목으로 뒷길로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사흘 후에는 산속 오두막에 숨어 지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밤마다 마을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브로커 6명을 잡았답니다. 외부 송금이 국가를 좀먹는 범죄래요. 김정은 동지 말씀이랍니다. 관련자는 전부 정치범이래요. 엄벌에 처한답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보름을 버티는 동안 제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서 결국 결심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새벽에 두만강으로 가서 물속으로 들어갔고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이 보였는데 5년간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수백 명을 도왔던 곳인데 이제 끝입니다. 보위부가 이겼습니다. 중국 마을로 가서 여관에 들어가 침대에 쓰러져 눈을 감았습니다. 보위부의 그림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말입니다. 단둥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매일 밤 보위부에 끌려가는 악몽을 꿨습니다. 어느 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번호였습니다. 현철 선생님 젊은 여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한국에 있습니다. 계산에 엄마와 동생이 있는데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브로커를 구했는데 비용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8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원이 부족한데 그 돈이 없으면 못 나옵니다. 선생님, 제발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위부가 저를 찾고 있습니다. 한참 후 다시 말했습니다. 제 계좌로 보내십시오. 정말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단둥부두로 가서 브로커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해상까지 돈 좀 전달해 주시오. 전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단속이 심합니다.
당신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계산은 위험했습니다. 보위부 검문소가 있었고 저는 수배자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중국 옷을 샀습니다. 시장에서 가짜 신분증을 구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돈을 방수팩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밤 10시 여관을 나섰습니다.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강이 얼어붙어 있었고 달이 없어서 칠흑 같았습니다. 주머니에 1만 4천 위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순이와 딸 미영에게 전달할 돈이었습니다.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북한이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북한 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 해산 외곽에 도착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순의 동무십니까? 현철입니다. 폐가 뒤편으로 오십시오. 30분 안에요. 어둠 속에서 기다렸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현철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만 4천 위안입니다. 브로커한테 주고 중국 넘어가십시오. 순이가 돈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빨리 가십시오. 미영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가면 선생님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제 이름도 말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살아남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얼음 위를 걸어 중국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 중간에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이 보였습니다. 5년간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전화가 오면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말입니다. 중국 강변에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보위부가 아직도 저를 찾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